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문이 닫힙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아버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아버지,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 3명의 자식들은 흠뻑 젖은 채로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에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35년을 홀로 키운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100억 재산은 1년 전에 만난 여자에게 전부 넘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인생극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업단지. 29의 청년 박종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선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본인 포함 3명뿐인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쇳가루 냄새, 손에 묻은 검은 기름.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렌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 새 아이가 서 있습니다. 큰아들 종민이 7살, 딸 민정이 4살, 막내 준혁이 2살. 상복을 입은 아버지가 아이들 뒤에 서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볼은 푹 꺼져 있습니다.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막내 준혁이가 아빠 다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엄마가 죽었다는 게 뭔지 아직 모릅니다. 그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만 느낄 뿐입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살 큰아들이 동생의 손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아버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 키울게. 걱정 마. 그게 아내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종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도시락 3개를 쌉니다. 아이들 하나씩 깨워서 씻기고 밥을 먹입니다. 큰애 학교 준비물 챙기고 둘째 머리 묶어주고 막내 기저귀 갈아줍니다. 7시 반 큰애를 학교 앞에 내려줍니다. 8시 둘째와 막내를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8시 반 공장에 도착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저녁 7시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집에 와서 밥을 차리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웁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밀린 서류와 장부를 정리합니다. 새벽 1시에 잠들어 4시에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 넘게 이어집니다. 주변에서는 재혼하라고 권했습니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는 게 말이 되냐고, 애들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선자리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박종호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 밑에서 눈치 보며 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텼습니다. 이 악물고 그냥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도 느꼈습니다. 큰아들이 17이 됐을 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면 좀 쉬세요. 괜찮아, 힘들지 않다. 너희들만 잘 크면 돼.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작은 공장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30명이 됩니다. 공장 부지도 넓어지고 기계도 늘어났습니다. 박종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쯤 공장은 직원 1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 매출 200억, 알짜 거래처만 수십 곳. 아버지의 개인 자산은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옷도 10년 넘게 입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집도 예전 그대로 허름한 2층 양옥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돈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았고 자식들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건 단 하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식들은 어느새 어른이 됩니다. 큰아들 종민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결혼하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안정적인 삶, 남부럽지 않은 생활. 명절에 아버지 집에 오긴 하지만 2시간을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밥 먹고 인사하고 바로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애가 학원을 가야 해서요. 그래, 얼른 가봐라. 아버지는 손자가 학원 가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싶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딸 민정은 남편과 작은 사업을 합니다. 잘 안 풀립니다. 가끔 아버지에게 전화하지만 안부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 바빠서 끊을게요. 그 말이 끝인 적이 대부분입니다. 막내 준혁은 30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직장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봤지만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가끔 아버지 집에 들러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밥을 먹고 가방에 반찬을 챙겨갑니다. 아버지, 나 간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손에 뭐라도 쥐어주고 싶지만 막내가 싫어할 것 같아 참습니다. 자식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불효자도 아닙니다. 명절에 오고 생일에 전화하고 가끔 선물도 보냅니다. 그저 바쁠 뿐입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압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됐지 늙은 아비한테 매여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섭섭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티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 3가지, 국 하나, 밥 한 공기. 예전에는 이 식탁에 5명이 앉았습니다. 아내와 새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혼자입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 거실을 채웁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65. 아내가 떠난 지 35년. 아이들을 홀로 키운 지 35년. 이제 그 아이들에겐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걱정이 있고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35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빈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빈 거실에 홀로 앉습니다.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어느 봄날 오후, 동네 공원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박종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집에 혼자 있기가 싫었습니다. 요즘 부쩍 그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젊은 연인,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부, 조깅하는 청년.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합니다. 자신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의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흰 털이 복슬복슬한 말티즈였습니다. 강아지가 그의 발 앞에서 꼬리를 흔듭니다. 어이구, 이리 와봐. 손을 내밀자 강아지가 손등을 합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몽이, 몽아!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단발머리,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몽이가 낯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귀엽네요. 박종호가 웃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자.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평생을 남편과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공원에서 자주 마주칩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날씨 얘기 한두 마디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주칩니다. 아침에도 마주치고 저녁에도 마주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입니다.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종호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공원에 나간 겁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을 뿐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강아지가 뛰어노는 걸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안 얘기, 지나온 삶 얘기, 별것 아닌 일상 얘기. 대단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게 좋았습니다. 요즘 뭐 드세요? 어느 날 순자가 물었습니다. 대충 먹습니다. 혼자다 보니. 대충이 어디 있어요? 건강 챙기셔야죠. 뭐 이 나이에 건강 챙겨서 뭐 하겠습니까? 박종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순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종호가 공원 벤치에 도착했을 때 벤치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통 2개와 작은 메모지. 혼자 드시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순자. 그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공원에서 만나 산책하고 가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순자의 꽃집에 들러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순자는 틈만 나면 반찬을 싸다 줍니다. 박종호는 꽃집 앞에 무거운 화분이 있으면 옮겨주고 고장난 선반이 있으면 고쳐줍니다.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건 없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걸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흐르는 동안 박종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대가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35년간 꺼져 있던 불씨에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네. 나랑 같이 살래요? 순자가 그를 바라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자식들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호에게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걸,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됩니다. 박종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35년간 공장에서 일한 손입니다. 그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쌉니다. 걱정 마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종호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다 모여라. 할 얘기가 있다. 자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모이자고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다들 일요일에 맞춰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일요일 오후, 아버지 집 거실에 3자녀가 모였습니다. 큰아들 종민, 딸 민정, 막내 준혁. 셋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설 이후로 처음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거실로 나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입니다. 다 왔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네, 딸이 되물었습니다. 재훈이요? 아버지가요? 3자녀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막내가 소파에 깊이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쉽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다. 6개월 됐어. 6개월이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희한테 말도 없이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큰아들이 기침을 한 번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이순자 씨, 꽃집 하는 사람이야. 꽃집이요? 딸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그분 재산은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아버지가 딸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없다. 없어요? 딸이 되묻습니다. 그럼 뭘 보고 아버지한테? 민정아, 아버지가 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딸이 입을 다뭅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큰아들이 시계를 힐끗 봅니다. 딸은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립니다. 막내는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다음 주에 인사시켜 줄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 같이 밥 한 번 먹자. 자식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만 어색하게 끄덕일 뿐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버지 집에 다시 3자녀가 모입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순자가 준비한 것들입니다. 불고기, 잡채, 갈비찜, 계란찜, 나물 반찬까지 명절 음식처럼 푸짐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지만 애써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순자입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합니다. 세 자녀가 일어서서 인사를 받습니다. 큰아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막내는 고개만 까딱합니다. 앉으세요. 아버지가 순자에게 자리를 권합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순자가 아버지의 밥그릇 옆에 반찬을 놓아줍니다. 이거 드세요. 좋아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웃습니다. 편안한 표정입니다. 세 자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숟가락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밥맛이 없는 얼굴들입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 몇 명, 오래된 친구 몇 명. 자식들은 참석은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와서 의무적으로 앉아 있다가 의무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도 박종호는 행복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순자가 저택으로 들어옵니다. 이 집은 박종호가 10년 전에 지은 집입니다. 자식들은 이 집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사는 오래된 2층 양옥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땅값만 해도 수십억이 넘는 곳입니다. 순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약 챙겨드리고 빨래하고 마당 청소하고 화단에 물을 줍니다. 저녁에는 남편 옆에 앉아 TV를 봅니다.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일상. 그게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당신,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알았어. 박종호가 손을 내젓습니다. 귀찮은 척하지만 표정은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혼 후 3개월. 두 사람의 생활은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얘기를 나눕니다. 박종호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걸 느낍니다. 문제는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은 가끔 아버지 집에 찾아옵니다. 명절, 아버지 생일, 혹은 갑자기 생각날 때, 그 외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패턴은 같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인사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데 순자에게는 다릅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 그게 전부입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마치 집에 있는 가구를 보듯 존재는 인식하지만 관심은 없다는 태도입니다. 순자는 그래도 웃으며 맞이합니다. 과일을 깎아내오고 음료를 내오고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자식들은 받기만 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 정도로 끝납니다. 대놓고 무례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눈치가 있으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없을 때입니다. 어느 날 오후 박종호가 공장 일로 외출합니다. 저녁에나 돌아올 예정입니다. 순자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려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딸 민정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반갑게 현관문을 엽니다. 어머, 민정 씨 어서 와요. 어쩐 일이에요? 아버지 계세요? 아, 오늘 공장에 가셨어요. 저녁에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 민정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굳어집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걸 확인한 거죠. 민정이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물 여기 있어요. 민정 씨, 뭐 드릴까요? 과일 깎아줄까? 민정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됐어요. 싸늘한 말투입니다. 순자는 멈칫하지만 애써 웃습니다. 그래. 그럼 좀 쉬고 있어요. 순자가 다시 부엌으로 가려는데 민정이 말합니다. 아줌마, 순자가 멈춥니다. 아줌마. 그 호칭에 순자의 어깨가 살짝 굳어집니다. 이 집 청소 아줌마가 해요. 응, 내가 하지. 민정이 손가락으로 창틀을 훑습니다. 손가락 끝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걸 순자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안 닦은 것 같은데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가지러 갑니다. 민정은 다시 휴대폰을 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는 막내 준혁이 찾아옵니다. 역시 아버지가 없는 시간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옵니다. 인사도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합니다. 아, 준혁 씨, 어서 와요. 순자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만 까딱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반찬 이거밖에 없어요? 순자가 다가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금방 해줄게요. 아니요, 됐어요. 준혁이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소리가 큽니다. 일부러 세게 닫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순자가 밥을 차려줍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립니다. 준혁이 식탁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한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한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순자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는 어때요? 준혁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힘들면 얘기해요.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아줌마가 뭘 도와요? 말을 자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말투입니다. 순자의 입이 굳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준혁이 밥을 몇 숟가락 더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반도 안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일어서 현관으로 향한 준혁은 신발을 신고 나가버렸고 문이 닫힌 후 순자는 식탁에 홀로 앉아 그가 먹다 남긴 밥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수저를 치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순자에게 예의 바르게 굽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반찬 맛있다고 말하고 건강하시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달라집니다. 반말이 나오고 시선이 차가워지고 대답이 짧아집니다. 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집에 딸려온 가정부 정도로 보는 겁니다. 순자는 참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남편이 자식들과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삼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종우가 일찍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있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집 앞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려다가 멈춥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큰아들 종민의 목소리입니다. 박종우가 문 앞에 멈춰서서 숨을 죽입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이거 다 누구 건지 알죠? 순자의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만 흐릅니다. 욕심내지 말고 지금 많이 드셔두세요. 박종우의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돌아서서 다시 나갑니다. 거실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왔다 간 것을, 아버지가 그 대화를 들은 것을. 그날 밤, 박종우가 늦게 돌아옵니다. 동네를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산책 좀 했어. 박종우가 소파에 앉습니다. 순자를 바라봅니다. 오늘 누구 왔었어? 순자가 잠깐 멈칫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립니다.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녀가 웃습니다. 애써 짓는 웃음입니다. 박종우는 그 웃음을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이 사람이 자식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식들을 감싸려는 거죠. 남편과 자식 사이가 나빠질까봐. 박종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날 밤, 박종우는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35년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끼고 모으고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재혼도 안 하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찾은 행복을 짓밟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자기들 거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 들켰는데도 순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감싸줬습니다. 박종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무언가 결심한 얼굴입니다. 며칠 후, 박종호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주식 계좌 명세서, 그의 전 재산이 종이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메모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순자는 모릅니다. 남편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저 요즘 서재에 오래 있는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당신, 뭐 해요? 응, 그냥 정리 좀 할 게 있어서. 박종우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순자는 더 묻지 않습니다. 남편을 믿으니까. 일주일 후, 박종우가 외출합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섭니다. 어디 가요? 잠깐 볼일 보고 올게. 그가 향한 곳은 법무법인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갑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합니다. 잠시 후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창가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 최영수입니다. 야, 오랜만이다. 최영수가 일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그래, 잘 지냈나? 너 보기 힘들더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찾아오고. 박종호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놓습니다. 최영수가 서류를 집어들어 첫 장을 넘기고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게 뭐야? 내가 처리해줘야 할 것들이야. 최영수가 서류를 한 장씩 넘깁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주식 양도 서류, 보험금 수령인 변경 서류. 전부 박종호의 전 재산에 관한 것들입니다. 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한 100억쯤 되겠지. 100억? 최영수가 놀란 눈으로 박종호를 바라봅니다. 너 이거 다 정리하려고? 박종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담담한 표정입니다. 그래, 정리하려고. 최영수가 서류를 내려놓고 박종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자식들한테 다 넘기게? 박종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최영수가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고 명예 이전 대상자란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집니다. 이게 맞아? 박종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영수가 서류를 다시 내려놓고 한숨을 내쉽니다. 야,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 다 했어.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박종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최영수가 오랜 친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이 친구가 한번 결심하면 절대 안 바꾼다는 걸 압니다. 알았어. 근데 시간은 좀 걸려. 이 정도 규모면 한두 달은 봐야 해. 괜찮아, 천천히 해. 박종호가 일어섭니다. 커피 한 잔 하고 가지. 아니야. 난 가봐야 해. 뭐가 그렇게 바빠? 지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박종호가 웃습니다. 최영수도 따라 웃습니다. 그래, 가봐. 좋은 사람 만났다며? 응, 좋은 사람이야. 두 사람이 악수를 합니다. 박종호가 사무실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고 최영수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이 친구 진짜 할 줄 알았어. 그 후로 박종호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공장에 자주 나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고 공장 일은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순자와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같이 TV를 보고 평범한 일상을 즐깁니다. 순자는 남편이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남편이 요즘 여유가 생겼나 보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요즘 공장 안 가도 돼요? 괜찮아, 다 맡겨놨어. 은퇴하는 거예요? 박종호가 웃습니다. 뭐, 비슷한 거지. 어느 날 저녁, 박종호가 서재에서 사진첩을 꺼냅니다. 몇 년 만에 꺼내보는 오래된 사진첩입니다. 첫 장을 넘깁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사진이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다음 장에는 새 자식들의 어릴 때 사진입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 딸이 유치원에서 상 받았을 때 사진. 막내가 첫걸음마 했을 때 사진. 박종호의 손이 한 장의 사진 위에서 멈춥니다. 바로 아내의 장례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새 아이가 영정사진 앞에 서 있고 박종호가 그 뒤에 서 있습니다. 모두 울고 있습니다. 박종호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손끝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쓸어봅니다. 그때는 이렇게 여리고 작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35년을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끼고 모으고 재혼도 안 하고 혼자 버텼습니다.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이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크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박종호는 사진첩을 덮은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며칠 후 자식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다 모여라. 얘기할 게 있다. 자식들은 또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아버지가 다 모이라고 하는 게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귀찮지만 일단 가기로 합니다. 큰아들 종민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또 오래? 뭐래요? 모르지. 또 그 여자 관련된 얘기 아닐까? 딸 민정은 남편에게 투덜거립니다. 아버지가 요즘 왜 이러시지? 예전엔 명절 아니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내 준혁은 그냥 휴대폰만 보다가 대답합니다. 가면 되지 뭘. 일요일 오후 아버지 집 거실에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순자가 차와 과일을 내옵니다. 자식들은 건성으로 받습니다. 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큰아들이 묻습니다. 박종호가 입을 엽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자식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박종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이 묻습니다. 박종호가 봉투를 열고 서류 뭉치를 꺼내서 자식들 앞에 펼쳐놓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서류 위를 훑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양도 서류, 계좌 명세서,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0억, 15억, 20억, 30억. 큰아들의 입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게 내 재산이다. 박종호가 말합니다. 너희가 모르던 거지. 세 자녀가 굳어버립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습니다. 세 자녀는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10억, 15억, 20억, 30억. 전부 합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큰아들의 손이 떨렸고 딸은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막내도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거예요? 큰아들이 묻습니다. 그래. 박종호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복잡합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기대 같은 것. 작은 공장 사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허름한 양옥에 사는 평범한 노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억입니다. 딸 민정이 입술을 핫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3으로 나누면 1인당 30억이 넘습니다. 박종호가 서류 뭉치 맨 아래에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건 뭐예요? 큰아들이 묻습니다. 유언장이다. 자식들의 눈이 그 종이 위에 고정됩니다. 법무법인 도장이 찍혀 있는 공증 완료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박종호가 천천히 말합니다. 내 전 재산은 자식들이 숨을 멈춥니다. 순자 씨한테 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려는 듯 딸이 되묻습니다. 순자 씨한테 다 넘긴다. 너희한테 갈 건 없어. 거실에 폭탄이 터진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섭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딸도 일어섭니다. 저희는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했다고요? 막내도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평소의 무심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에요? 박종호는 앉은 채로 자식들을 올려다봅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심이다. 이게 말이 돼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35년이에요. 35년! 한다. 아시면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박종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딸 민정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손가락으로 순자를 가리킵니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꼬드긴 거죠? 순자는 얼굴이 굳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박종호가 천천히 일어나 딸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입니다. 딸이 움찔합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 재산을 넘겨요? 그게 네가 상관할 일이냐? 상관할 일이죠. 저희 몫이에요. 그 돈은. 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박종호의 눈이 차가워집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빛입니다. 너희 뭐? 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주겠다고 했냐? 딸이 말문이 막힙니다. 큰아들이 끼어듭니다. 아버지, 진정하시고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다. 아버지! 너희가 그동안 뭘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자식들이 멈칫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없을 때 순자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거실이 조용해지고 싸늘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딸은 눈을 피하고 막내는 고개를 숙입니다. 박정우가 말을 잇습니다. 반말하고 무시하고 가정부 취급하고 다 알아.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라. 박정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자릅니다. 35년 동안 너희 키우느라 재혼도 안 하고 혼자 버텼다. 너희가 상처받을까 봐. 자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너희는 뭘 했냐? 내가 처음으로 찾은 사람한테. 박정우가 순자를 바라봅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희한테 뭘 잘못했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살뜰히 챙겨주는데.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너희는 내 앞에서만 웃고 뒤에 서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큰아들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할게요. 근데 재산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저희 권리예요. 박정우가 큰아들을 한참을 바라봅니다. 권리? 네, 무슨 권리? 자식으로서의 권리요. 법적으로도. 법 얘기하지 마라. 박정우가 손을 들어 말을 자릅니다. 내 재산이야.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모은 재산이야. 누구한테 주든 내 맘이다. 큰아들이 입술을 깨뭅니다. 유류분 청구하면 해봐라. 변호사비 빌려서 몇 년 싸워서 얼마 받아가든 네 맘대로 해라. 근데 그거 받아가면서 무슨 낯짜고 살 건지는 네가 알아서 해. 큰아들이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정우가 현관 쪽을 가리킵니다. 나가라. 자식들이 굳어버립니다. 네, 나가라고 했다. 딸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이러시면 인정아. 박정우가 딸의 말을 자릅니다. 나는 35년 동안 아버지 노릇했다. 이제 끝이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울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울어. 딸이 움찔합니다. 눈물을 훔치며 뒤로 물러섭니다. 박정우가 현관문을 엽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집니다. 나가. 자식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입니다. 나가라고 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더 무겁고 더 단호해집니다. 큰아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섭니다. 딸이 따라 나갑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세 자녀가 대문 앞에 섭니다. 비가 점점 세차게 쏟아집니다. 박정우가 대문을 닫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립니다. 대문 앞에서 세 자녀가 비를 맞고 서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문을 두드리며 절규합니다. 딸이 울부짖습니다.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힙니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저택 안은 고요합니다. 불빛만 새어나올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 자녀는 비를 맞으며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옷이 흠뻑 젖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세 사람은 돌아섭니다.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집안에선 박정우가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봅니다. 자식들이 빗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순자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 후로 1년이 흐릅니다. 박정우와 순자는 여전히 그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얘기를 나눕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박종호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현관문을 열다가 멈춥니다.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입니다. 봉투 안에 홍삼 몇 뿌리와 메모가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순자가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 박종호에게 가져갑니다. 당신, 이것 좀 봐요. 박종호가 메모를 보더니 글씨체를 알아봅니다. 큰아들 종민의 글씨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메모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며칠 후, 또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상자입니다. 역시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글씨체가 다릅니다. 딸 민정입니다. 순자가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박종호는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현관 앞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안에 반찬통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와 장조림, 메모는 없습니다. 순자가 반찬통을 열어봅니다. 손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막내 준혁은 요리를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했거나 처음으로 직접 만들었을 겁니다. 순자가 박종호를 바라봅니다. 박종호는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당신, 연락 한번 해보는 게. 됐어. 박종호가 짧게 말합니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옵니다. 현관 앞에는 가끔씩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영양제, 어떤 날은 과일, 어떤 날은 따뜻한 내복. 메모는 짧습니다.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만나자는 말도 없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물건만 놓고 갑니다. 누가 언제 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박종호는 그 물건들을 봅니다. 치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답장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눈이 내립니다. 박종호와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쌓이는 게 보입니다. 고요한 저녁입니다. 당신,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박종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나름대로는. 박종호가 말을 자릅니다. 알아. 근데 아직은 아니야.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현관문을 엽니다.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습니다. 우산 하나입니다. 아직 비닐도 안 벗긴 검은색의 우산입니다.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비 오면 쓰세요. 글씨체를 모르겠습니다. 누구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셋이 같이 사서 놓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가 우산을 들고 들어와서 박종호에게 보여줍니다. 박종호가 우산과 메모를 한참을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산을 받아서 현관 옆에 세워둡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현관 옆에 우산이 서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비닐도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평생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택 앞 골목. 인적이 없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저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섭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관 앞에 여전히 우산 하나가 서 있습니다.